제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2026년에는 어떤 패러다임이 또 도래할까? 한국 시장을 아름답게 꽃피웠던 조방원 중심의 한국 시장의 테마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의 대답은 심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에서 ETF 리서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창규고요. 제 전 직장은 증권사였었어요. 증권사에 2001년에 입사를 해서 20년 넘게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2021년 ETF 시장이 커지기 직전에 S자산운용에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자산운용 잠시 4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미래에셋 자산운용에는 조인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는 파생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파생, 그리고 ETF를 비롯한 패시브 수급,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그리고 선물이나 옵션 이런 쪽에 좀 전문가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낱낱하게 소상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4천선을 돌파하면서 장기 투자용이던 ETF를 팔아서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ETF는요, 한국에서는 장기 투자형 상품으로 변신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ETF 그러면 레버리지, 인버스 레버리지 중심의 어찌 보면 투기적인 수요들이 ETF 수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었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연금 계좌, ISA 계좌, IRP 계좌, DC 계좌가 등장을 하면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보통 투자 대상이 한국물 중심으로 투자 대상이 설정이 됐었는데요. 이게 미국물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S&P 500만 투자해도 돈 벌 수 있구나, 또는 나스닥 100에만 투자해도 돈 벌 수 있구나 라는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났고요. 이 패러다임 변화가 결국은 ETF가 모아가는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ETF를 이용해서 단기 투자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좋은 교훈을 남겨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ETF 시장의 패러다임이 한번 훅 바뀌었고 장기 투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근에 4,000포인트 와서 이실현하고 파는 거는 당연한 현상이고요. 그분들이 종목으로 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ETF는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고요. 분산 투자라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심심하고 답답하고 재미없는 투자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종목 몰빵이 최고의 수익률을 달성시키는 건 당연한 결과인데 ETF를 통해서 분산, 그리고 분산을 통해서 수익률까지 맞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별 종목으로 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2026년에는 어떤 패러다임이 또 도래할까? 그리고 한국 시장을 아름답게 꽃피웠던 조방원 중심의 한국 시장의 테마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내년에도 조방원, AI 반도체, AI 전력기기 이런 쪽으로 좀 더 시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ETF에서 수익이 많이 난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해외로 간다든지 그런 일들은 나타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ETF 투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을 사냐를 가장 많이 물어보실 텐데 종목이나 ETF를 고르기 전에 점검해야 하는 기준과 원칙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돈은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돈인가? 이 점을 먼저 손을 얹고 좀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투자는 남의 말을 듣고 하는 투자거든요. 물론 남의 말을 듣고 하는 투자만큼 쉬운 것도 없고 간편한 것도 없고 투자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을 남한테 돌리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손쉬운 방법이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ETF랑 맞지 않습니다. ETF는 기본적으로 분산, 그리고 낮은 보수를 이용한 장기 투자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남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저도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좋은 종목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종목을 따라 산다든지 이런 걸 하기 앞서서 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돈의 성격, 그리고 투자하는 기간이 얼마인가 라는 것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파생 애널리스트를 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만 손실나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어찌 본다면 좀 더 손실의 폭, MDD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MDD가 좀 작은 그런 류의 상품들이 적합한 거고요. 그리고 나는 한 번 사면 팔지 않는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 투자하면서 성장의 묘미, 그리고 복리 투자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ETF들을, 그런 종목들을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돈의 투자 기간은 얼마인가, 그리고 이거는 연금 계좌인가, 연금 계좌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TF 중심으로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잡으면 좋은 시드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기준은 없다고 봅니다. ETF가 좋은 게 뭐냐면요. 분산 투자를 할 뿐만 아니라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하더라도요. 액면 분할하기 전에는 몇백만 원이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 안 나시면 안 되고요. 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해서 지금 11만 원, 12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 건데, 그 전까지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300만 원 그 정도까지 높은 가격에 거래되다 보니까 소액으로 삼성전자를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ETF는 삼성전자를 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만 원의 가격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ETF의 장점이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나는 만 원밖에 없어요, 2만 원밖에 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원만 있더라도 2,000원 갖고는 안 되겠네요. 1,000원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인버스 ETF 살 수 있겠네요. 네, 인버스는 마이너스 1배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겠죠. 네, 그렇다고 인버스를 사시면 안 되고요. 예, 일단 뭐 만 원부터 2만 원부터 3만 원부터,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이런 것들이 ETF의 장점이기 때문에 시드머니가 얼마가 되냐, 그리고 시드머니가 많냐 적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건 뭐냐 하면 루틴입니다. 참고로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 직장에서 야구부 감독을 했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루틴이더라고요. 내가 1시간 전에 와서 몸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고 어깨를 풀고 캐치볼을 하고 그 다음에 시합에 임하는 것이 야구 선수의, 사회인 야구의 기본이듯이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 원밖에 없어, 2만 원밖에 없어, 100만 원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루틴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만 원이 있건 200만 원이 있건 1,000만 원이 있건 1억이 있건 나는 어떤 루틴에 의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어떤 규칙에 의해서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시드머니가 얼마예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연금 계좌처럼 이제 노후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돈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법칙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일반적인 것은 나의 루틴을 만들자. 어떤 루틴? 투자 루틴을 만들자라는 것이 제가 강조드린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성격의 ETF는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 모아볼 만한 테마는 무엇일까요? 그걸 딱 집어드리면 저도 굉장히 속이 편한데, 제가 경험한 테마, 경험한 성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는 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것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미국 시장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저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네가 글로벌 투자를 원한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해라.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인지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는 국가인지, 이걸 판단해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 중심으로 투자를 해라.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을 꼼꼼하게 되짚어 본다면 현대사회의 가장 현대사회의 쌀과 같은 그 제품은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반도체 산업이 가장 집대성되어 있는,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누구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당연히 미국을 꼽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등은 한국을 꼽고 있고요. 3등은 대만을 꼽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 산업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것은 반도체고, 반도체를 잘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 모아가야 될 국가는 미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모아가지 말아야 될 국가는 누구냐? 반도체를 안 하고 있는 국가. 그러면 최근에 반도체를 안 하고 있는 국가가 누구지? 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대표적인 게 유럽. 유럽은 반도체 장비 회사, ASML 같은 장비 회사가 있긴 하지만 반도체를 생산해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아니면 그 가까운 이머징 국가 중에서는 인도, 이 정도가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아가야 될 국가, 아니면 모아가야 될 산업, 모아가야 될 테마,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를 생산하는 지역, 그리고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는 지역은 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반도체를 특히 메모리 반도체나 GPU나 AP나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있겠죠?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캠브리콘 같은 회사를 제2의 엔비디아다. 그리고 또 최근에 삼성전자의 기술직 직원들을 몰래 스카웃해서 정보 유출을 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 아픈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도 머지않은 미래에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헤게모니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중국도 좀 장기적으로는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반도체, 이게 AI 반도체가 될지 그냥 반도체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지역, 갖고 있는 산업, 갖고 있는 테마, 갖고 있는 국가, 이런 쪽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반도체를 갖고 있지 않는 국가들은 장기적인 성장의 정체,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제가 유럽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여행을 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신대요. 옛날에 비해서 유럽의 칼 같은 문화, 칼 같은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됐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 국가의 성장력을, 잠재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는 장기적으로 모아가야 될 테마나 성장 산업은 이렇게 좀 잘라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ETF를 월급처럼 꾸준한 현금 흐름으로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ETF의 가장 큰 장점,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루틴을 만들기 너무 좋다. 왜?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루틴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ETF만한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게 인컴입니다. 인컴. 그래서 저희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는 2026년 말에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스, 영어로 HORS인데 마지막 2를 이지 인컴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즉 내년 되면 결국은 사회가 좀 더 고령화가 일어날 거고, 고령화가 일어나게 되면 연금 자산에서 발생하는 인컴을 가지고 생활하는 펜셔너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단어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펜션, 연금은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다 이하를 붙이는 펜셔너라는 단어가 호주에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는 연금이 그 사람의 생활수단이 되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 도래했을 때 과연 어디서 인컴을 땡겨야 될까라고 생각한다면 ETF에서 인컴을 땡기는 게 굉장히 좋고, 그리고 리츠 주식에서 연금처럼 생활비를 땡기는 게 좋고, 그리고 채권도 대표적인 인컴 상품이거든요. 채권에서도 인컴을 땡길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리츠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상방이 막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기초자산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기초자산의 가격도 성장하면서 인컴도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게 요즘 월배당, 그리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원하는 사람들의 바람이거든요. 여기에 부합한 게 최근에 월배당 ETF인데, 기초자산은 미국 대표지수 또는 나스닥 100과 같은 대표지수 또는 미국의 반도체 지수 플러스 옵션을 이용한 커버드 콜,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월배당 수익률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쪽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월배당을 주게 되면은 언젠가는 원금을 훼손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에브리띵 랠리라고 해서 모든 자산이 올라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초자산의 가격도 올라가고 월배당도 잘 나오네? 여기에 좀 현혹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당한 월분배, 적당한 인컴, 적당한 배당 수익률, 분배 수익률이 좀 더 보장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6년에는 이런 월배당 상품들의 꾸준한 현금 흐름을 일으키는 월배당 상품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겠지만, 좀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그리고 적정한 분배율에 대한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배율, 분배 수익에 대한 고민도 2026년에는 생겨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ETF 투자자는 어떤 신호를 근거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할까요? 자, 시장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ETF 자산, 아니면 내가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빠졌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역추세 매매예요. 역추세 매매. 즉 많이 빠지면 사고, 오히려 많이 오르면
팔아버리는 역추세 매매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ETF는 그런 게 보이긴 보여요.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에서는 그런 게 확인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이 막 오르면요, 레버리지 ETF는 매도가 나와요. 그리고 장이 엄청 빠지면 레버리지 ETF를 사요. 그리고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0이기 때문에 장이 막 떨어지면 인버스 ETF를 팔고요. 장이 막 올라가서 사상 최고치 이러면 인버스 ETF를 사요. 이게 기본적인 역추세 매매고요.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뭐냐면 ETF 쪽에서는요, 오히려 추세 매매 그리고 루틴에 의한 매매가 발견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S&P 500이나 코스피 200 ETF를 많이 샀는데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더 사요. 어차피 나는 미국의 시장을 믿어, 한국 시장을 믿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믿어, 하나오션 믿어. 오히려 빠졌으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싸게 살 수 있네. 야, 어차피 나 100만 원 갖고 ETF 사는데 가격이 빠져주면 더 살 수 있네, 수량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ETF 투자자들의 루틴으로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정말 재밌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사는 ETF가 가격이 빠진다. 그럼 오히려 더 사요. 개인 순매수가. 이게 바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ETF 시장의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 루틴의 변화, 그리고 투자 규칙이 생겼다라는 것을 저는 몸으로 체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와 나머지 ETF는 좀 달라요.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약간 투기적인 매매를 많이 하는 그런 수단으로 많이 쓰고 있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ETF들은 모아가는 또는 장기적으로 성장을 누려보자. 그리고 ETF의 가장 큰 장점이 그 절세 효과거든요. 즉 IRP나 DC나 ISA 계좌에서 ETF를 매매하게 되면 세제 이연, 나중에 연금으로 받았을 때 그때 세금을 저율로 때리기 때문에 세제 이연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차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거야. 연금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가 나도 나는 전혀 당황하지 않겠어. 그리고 지금 사상 최고치라고 해서 팔고 나가지 않겠어. 이런 것들이 최근에 ETF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아마 저도 그렇지만 한번 코스피 200이 좀 많이 빠져줬으면 좋겠다. 좀 시원스럽게 빠져주면은 나 그때 더 살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생각보다 안 빠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ETF 시장이 지금 300조거든요. 아마 내년에는 거의 400조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면 시장은 변동성이 커지기보다는 변동성이 좀 줄어들 거다. 왜? 많이 빠지더라도 그분들이 사주고 그리고 많이 오르더라도 좀 덜 팔고 오히려 더 사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간접 투자 상품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직장인이라면 투자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없기 때문이죠. 저도 학번으로는 94학번이지만 그리고 직장 생활 벌써 25년 차지만 매일매일 회사 안 갔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회사 안 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꿈꾸면서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투자라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사이드 인컴이 돼야 되는 거고요. 메인 인컴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결국은 본질적으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최대한 직장에서의 생활, 직장에서의 라이프, 직장에서의 인컴을 최대한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노후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다른 주머니 이런 개념으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다가 저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직장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개런티하기 어렵거든요. 워낙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실제로 AI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블루 칼라보다 화이트 칼라의 해고가 훨씬 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들으면 언젠가는 최창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서 심사임당에서 방송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얼굴만 모니터에 나오고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온다면 저는 그만둬야 되고 그만둔다면 인컴이 없어질 거니까 좀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데다가 문제는 인플레이션, 물가예요. 물가. 아마 물가 많이 느끼셨겠지만 최근에 크리스마스 연휴 때 미국을 가신 친구분이 계셨거든요. 햄버거 가격에 미치겠대요. 햄버거 하나에 4만 원, 5만 원, 6만 원 하다 보니까 햄버거 하나 사 먹는 것도 못 사 먹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걸 되짚어 본다면 미국 물가, 한국 물가, 결국 한국도 물가가 오른다면 오른 물가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뭔가 성장하는 자산, 최소한 물가 수익률을 따라잡는 자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내
연봉이나 내 월급이 물가보다 더 많이 오른다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잘 없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장수의 저주가 발생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건강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중국 갔다 왔는데 중국에서도 사람들이 달리더라고요. 예, 러닝. 한국에서도 이미 많은 친구들 그리고 제 주변에서 보면은 러닝 많이 하면서 건강관리에 굉장히 많이 힘을 쏟고 있고 의료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그리고 뭐 대표적인 당뇨병 치료제였던 비만 치료제가 결국 만병통치약처럼 혼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보다 오래 살 수 있다. 거꾸로 뒤집으면 생각보다 오래 사는 만큼 생활비가 많이 필요할 수 있고 그 생활비를 만큼 물가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또 물가를 이겨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어서 직장인들은 뭐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서 나의 또 다른 복주머니를 만들어서 이 복주머니를 통해서 물가도 이기고 오래 삶에 대한 생활비 부담도 이기고 이렇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가 절실하다. 그리고 그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수단이 ETF가 되고 있다. 물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종목이라든지 기업을 잘 발굴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셔도 되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병행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주식시장은 어땠는지, 그리고 2026 전망은 어떠할까요? 2025년은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였어요. 어떻게 의미 있었냐면 첫 번째 회사를 옮겼고요. 예, S자산운용에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으로 회사를 옮겼고요. 그 옮기게 된 배경도 곰곰하게 생각해 본다면 저의 철학 또는 저의 의지 그리고 ETF 시장 확장에 대한 저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옮기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2025년에 있었어요. 뭐 단적인 예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급등,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지 저는 몰랐고요. 그리고 제가 좀 반신반의했던 AI 산업이 이렇게 발전할지, 그리고 정말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했던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현실화가 될지 저는 몰랐던 부분들이었고요. 특히나 AI 산업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지 저는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금융 경력이 25년 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처음 느껴보는, 처음 경험하는 새로운 익스피어런스가 많았던 한 해였기 때문에 2025년은 거의 저는 리셋 수준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6년에 대한 고민들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좀 더 AI 산업이 발전하면 어떻게 세상이 변할까? 그래서 재밌는 얘기지만 연휴 기간 동안 공상과학 영화를 좀 많이 봐라.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제가 봤던 공상과학 영화 아이로봇이라든지 허라든지 이런 영화를 본다면 그때 우리가 가졌던 상상력이 이제는 현실이 되는 시기가 왔으니까 2026년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해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이로봇에 나왔던 로봇들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좀 더 대중화돼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공장을 갔더니 휴머노이드 로봇이 짐을 나르는 그런 모습들을 2026년에는 좀 목격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상업용 로켓 시장이 커지면서 우주 산업이 스페이스X의 IPO와 함께 좀 더 대중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위성에서 찍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2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있지만 좀 더 대중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6년은 꿈이 현실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늘 아쉬운 게 안경에 원고가 나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XR 뭐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더 대중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안경 끼고 있으면 여기서 모니터 역할을 하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 오픈 AI, 엣지 AI 뭐 이런 쪽으로 좀 온 디바이스 AI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좀 더 커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최근 AI 버블 논란과 함께 미국 주식시장이 고점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는 AI 섹터가 견인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저는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되신다. 대신에 루틴을 지켜라, 규칙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나를 명심하셔야 될 거예요. 2024년, 2023년, 2022년에 미국 시장을 가만히 보면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의 동조화가 나타났던 해였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테슬라가 오르는데 엔비디아는 못 오른다든지, 물론 업종이 다르긴 하지만 애플은 오르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떨어진다든지, 메타는 떨어지는데 뭐 넷플릭스는 올라간다든지, 이런 어떻게 본다면 각자 도생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아요, 미국장은. 그래서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AI 산업이 대중화되고 AI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내 주식은 안 올라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ETF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S&P 500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산업이 버블이 꺼지려면 돈을 못 벌어야 되거든요. 돈을 못 벌어야 되는데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은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고요. 돈을 잘 벌고 있고 돈을 잘 벌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은 굉장히 쇼티지,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로 점철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공급이 이렇게 부족한데 버블이 터진다? 저는 그 논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 번은 빵 터지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개별 종목은 다 같이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각자 도생, 스토리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움직일 거니까 개별 종목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S&P 500을 ETF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글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AI 버블이 터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제로에 수렴한다. 혹여나 미국 연준에서 미국 금리를 올리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리면 내렸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희박한 상황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S&P 500에 투자한다고 할 때 한 번에 목돈을 넣는 게 좋을까요? 나눠서 넣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거는 내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년에서 3년이다. 그럼 목돈은 안 되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워낙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0%, 20%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인데 내가 1년, 2년 요 정도 투자하는 기관인데 목돈으로 들어갔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다운사이클이 걸려서 10%, 20% 하락하게 되면 굉장히 버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돈은 최소한 10년 정도 투자할 생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목돈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1년에서 3년 수준이다. 그러면 목돈은 좀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어찌됐건 목돈으로 적립식 투자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목돈으로 적립 투자하는 게 아니라 소액이나 아니면 중액 정도로 적립 투자하는 거라면 글쎄요. 저는 어느 시기에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 대신에 제발 좀 해라. 네, 그냥 지수가 지금 S&P 500이 사상 최고치니까 너무 높아요. 못하겠어요. 이건 아니다. 소액이나 중액 정도라면 사상 최고치여도 괜찮다. 이 말의 근거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S&P 500이나 나스닥100을 백테스팅 했을 때 어느 시기에 들어가도 3년째 최고치에 들어가도 그 기간이 좀 길기만 한다면 수익이 났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폭락장에서 추가 매수 전략이 유리할까요? 폭락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연금은요, 가장 나쁜 게 방치입니다. 방치.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연금 얘기하고 ETF 얘기하지만 제 연금 계좌 한 달에 한 번 열어볼까 말까 한 적도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금 계좌는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물가 상승률만큼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금 계좌라는 것은 5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은 6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니까 이 시청자분께서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최소 5년 내지 10년 후에 받는 그런 금액들이거든요. 그런 금액을 방치하게 됐을 때에는 뭐 수익률도 까먹고 이런 걸 둘째치고 물가 상승률만큼 실질적인 수익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방치하지 마라. 그래서 방치하고 있는 연금 계좌들 너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투자해 줄게. 이게 디폴트 옵션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TDF는 한번 투자해 놓으면 그 사람의 나이, 은퇴 연령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 즉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즉 게으름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안 보이고 더디게 보이겠지만 방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금계좌에서 TDF 투자하는 거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TDF가 펀드로도 나와 있고요. ETF로도 나와 있어요.
즉 ETF로도 TDF를 투자할 수 있으니까 저는 뭐 ETF로 투자해도 되고 아니면 펀드로 투자하셔도 되고, 그래서 제발 방치만 하지 말자. 그래서 왜 TDF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왜 TDF를 통해서 연금 계좌를 투자하는 게 필요한지를 방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선 TDF도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측면에서 좋은가요? 폭락의 기준부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거고요. 저도 적립식 투자를 선호하는데요. 일단 저의 투자 로직은 일단 조금 사놓고 그리고 오히려 빠졌을 때보다는 올랐을 때 더 삽니다. 이걸 불타기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추세를 추종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너무 많이 빠지면 저는 멈춰버립니다. 너무 많이 빠지면 멈추고 오히려 너무 많이 빠졌다가 반등해서 플러스가 났을 때 오히려 사는 그런 로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폭락에 대한 규정, 하락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저의 방법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매매들 많이 하십니다. 마이너스 5% 단위로 마이너스 5% 떨어졌으면 뭐 10분의 1, 또 5% 떨어졌으면 10분의 1 이런 식으로 10번에 나눠서 매매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기계적으로 하는 스마트 인베스터라는 그런 류의 상품들도 있습니다. 제가 전 직장이 NH증권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NH증권에서는 그런 스마트 인베스터를 통해서 규칙적으로 물타기하는 방법, 규칙적으로 불타기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로직화돼서 시스템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큰 재미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많이 빠지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많이 빠졌으면 더 살 수 있겠네. 싸게 살 수 있겠네. 이런 마인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꾸 폭락장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변동성의 두려움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불타기, 물타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헤쳐나가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단 제일 중요한 것은 내 투자 기간이 1년, 2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못 버티기 때문에 최소한 연금 계좌에서 5년 이상 뭐 한 10년 이후를 내다보면서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고 너무 다급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또 시장에 부안해동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퇴 전 노후 준비를 위해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까요? 일단 금액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계좌 숫자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3분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쓰는 돈 계좌, 손주 용돈 아니면 노후 생활비, 그래서 당장 현금적인 지출이 나갈 수 있는 쓰는 돈 계좌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올 돈 계좌. 아마 노후에 월배당 ETF를 투자하신다든지 아니면 리츠를 투자하신다든지 아니면 오피스텔을 투자하신다든지 이런 투자를 통해서 인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돈 계좌, 그러니까 쓰는 돈 계좌, 들어오는 돈 계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돈 계좌. 아마 연금 계좌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머니를 3개로 나누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 원이라는 시드머니도 이 주머니에 각각 넣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1억 원 전체를 다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생활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은 현금성 계좌, 쓰는 돈 계좌, 그리고 4,500만 원은 들어오는 돈 계좌, 그리고 나머지 4,500만 원은 연금 계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 그 계좌의 목적에 맞게끔 다르게 접근하시는 게 좋고, 쓰는 돈 계좌 현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괜찮은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CMA부터 뭐 MMF부터 뭐 파킹형 ETF까지 다양하게 현금성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상품들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뭐 토스뱅크에 뭐 현금 모아두기 이런 것들도 2% 이상의 수익률을 주고 있으니까 쓰는 돈 계좌에서는 그렇게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모으는 돈 계좌에서는 일단 따박따박 무언가 들어오니까 여기서는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뭐 대표 지수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관련된 성장 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 마지막으로 연금성 계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켜야 되니까 채권형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안정성이 보강된 그런 상품들 중심으로 그렇게 나눠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계좌에서 무언가를 다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노후라면, 은퇴자금이라면 일단은 주머니를 각각 만들어서, 옛날에 또 그 동화를 보시면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복주머니를 꺼내봐라.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처럼 주머니를 일단 3개 이상은 갖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끔 분산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적은 투자금으로 은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남들보다 적은 돈으로 은퇴를 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는 현금적인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남들보다 적은 돈인데 나는 남들처럼 해외여행 가고 남들처럼 소비하고 남들처럼 뭐 즐기고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첫 번째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의 나이가 50세다. 50세인데 빨리 은퇴하고 싶다. 그러면 50세 때 하고 싶었던 뭐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늦추세요. 언제까지? 60세, 70세 이후로. 어쩔 수 없습니다. 적은 돈으로 은퇴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의 만족을 뒤로 미루고 최대한 뒤로 미루고 뒤에 가서 그런 만족을 느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적은 돈이니까 지금부터 불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적극적인 투자, 적극적인 연금 계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은 돈으로 은퇴를 하는 거니까 안정성 자산, TDF 이런 거보다는 TDF 중에서도 좀 더 주식 비중이 많은 뭐 지금이 2026년이니까 TDF 2050이라든지 TDF 2045라든지 이런 것들은 2045년, 2050년에 은퇴하는 그런 사람들을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류의 상품들 중심으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저는 두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적은 돈이니까 결국은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수익률을 보강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배당 상품이라든지 인컴 상품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나중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니까 이분들한테는 월배당이라든지 인컴이라든지 이런 류의 상품들은 일단은 하지 말고 S&P 500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S&P 500을 하지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저는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IRP, ISA를 활용한 ETF 절세 전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루틴입니다. 저는 풍차 돌리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IRP 계좌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ISA 계좌, 연금저축계좌, 그리고 회사를 다니시고 계시면 DC나 DB 계좌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회사를 옮기게 되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만들어 넣어주니까 아마 회사를 옮기시거나 하신 분한테는 IRP 계좌까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년 납입 한도는 꽉꽉 채우셔야 됩니다. 1년 납입 한도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공제할 수 있는 한도는 900만 원이고요. 1년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1,800만 원을 꽉꽉 채워서 납입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연금 자산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ISA를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ISA는 1년에 2천만 원까지 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6천만 원 만들어 놓고 3년 뒤에 해지해서 이것을 연금 계좌에 넣고 그리고 연금 계좌에 넣자마자 또 ISA 계좌를 만들고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6천만 원 만들어서 또 넣고 참고로 ISA 계좌에서 연금 계좌로 넘기게 되면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까지는 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9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ISA 연금 풍차 돌리기라고 부르고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지금 30대건 또는 40대건 50대건 상관없이 이렇게 꾸준하게 연금 계좌의 사이즈를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또 반론이 많습니다. 야, 돈도 없는데 ISA 계좌에 2천만 원 어떻게 넣냐? 1,800만 원 이것도 납입하기 버겁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소비를 줄여라. 예, 편안한 노후 아니면 어떻게 본다면 장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이 되기 때문에 ISA 풍차 돌리기. 그래서 나의 연금 자산을 최대한 늘려서 최대한 늘린 연금 자산을 가지고 은퇴 후에 생활을 누려라 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미국 주식 ETF 투자법이 있을까요? 은퇴의 여부를 떠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글쎄요, 저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 주식을 사랑할지 몰랐습니다.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연금 투자 고수들이라고 해서 연금 투자 수익률 상위 고객들을 한 1,500명 정도 뽑아가지고 그분들의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공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보면은 1등은 S&P 500, 2등은 나스닥 100, 예, 뭐 3등은 뭐 최근에 올해 2025년에 좋았던 조방원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있는데 결국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기본 중에 기본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결국은 ETF를 통한 장기 성장, 저는 세후 복리 효과라고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세전 복리 효과를, 세후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성장이 담보된 지역들, 그리고 한국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5년을 경험하면서 저는 한국 시장이 참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상법 개정안 1차, 상법 개정안 2차,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주주 환원, 주주가치 제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의 디스카운트를 프리미엄으로 바꿔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니 해도 한국은 반도체를 만드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제 공식에 따른다면 한국도 장기 성장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으니까 핵심이 되는 모아가는 자산은 S&P 500이나 나스닥100, 그리고 코스피 200도 이제 모아갈 수 있는 대상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의 힘을 누릴 수 있는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를 해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심사임당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투자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제 옆에 있는 커버드콜 운영하는 본부장이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한번 갔던 적이 있대요. 그분들한테 커버드콜, 인컴 이거 관련해서 세미나를 하러 갔는데 한 30분 정도 있었는데 반응이 싸하더래요. 그래서 왜 싸하지? 혹시 ETF 아시는 분? 그랬더니 30분 중에 10분도 안 들었대요, 손을. 예,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전부 다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거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 투자에 대해서 오히려 안 해보신 분들도 은퇴를 앞두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투자를 경험해보고 일단은 뭘 사야 될지 이런 거보다도 투자를 왜 해야 될지, 그리고 나는 은퇴 앞두고 있는데 이 나이에 내가 투자해서 얼마를 벌겠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네, 인간의 본능. 저도 금융권에 25년 근무했지만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똑같은 소망이 있어요. 작은 돈으로 큰 돈 벌었으면 좋겠다. 큰 돈으로 큰 돈 버는 거 쉬운 일? 그렇게 어렵진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버는 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고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나스닥 레버리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파생 애널리스트 출신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장기간 투자했을 때에는 음의 복리 효과라고 해서, 참고로 레버리지는 일간 수익률의 배수를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 올랐다가 1% 빠졌다가 1% 올랐다가 1% 빠지게 되면은 레버리지 ETF는 100이 안 돼요. 이런 형태를 음의 복리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시계열을 봤을 때는 음의 복리 효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성장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스닥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나스닥 지수가 크게 올랐다가 한번 크게 빠졌을 때 이런 분기점마다 레버리지와 그냥 안 레버리지, 그러니까 플러스 2배짜리와 그냥 플러스 1배짜리, 그리고 커버드콜 상품, 이 세 가지를 좀 섞어가지고 전략적으로 플레이를 하신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상이 성장률이 담보되고 장기 우상향이 담보돼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만 나스닥은 거기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 반도체라든지 미국 테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26년에는 한번 전략을 좀 짜볼 생각인데요. 이런 국면에서는 레버리지, 그리고 횡보하는 국면에서는 커버드콜, 그리고 약하게 우상향하는 국면에서는 그냥 1배짜리, 이렇게 좀 섞어가는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루틴을 만들어 본다면 저는 레버리지 상품 이용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올해부터 달라진 게 나스닥 레버리지 미국에 상장되어 있건 한국에 상장되어 있건 매매하시면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네, 레버리지 ETF 교육 받으셔야 되니까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교육 한번 받아두시면, 참고로 저도 교육을 받았어요. 저는 파생상품 전문가인데 저도 교육을 받을 정도니까 저는 이 칼이 어떤 국면에서 잘 쓰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2026년이 되지 않을까. 무작정 레버리지는 음의 복리 효과가 있으니까 장기 투자하면 안 좋아요, 이런 공식들은 이제는 약간 맞지 않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월배당 ETF를 몇 단계로 늘려가야 현실적으로 월 1,000만 원 현금 흐름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월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제가 어제 월배당 ETF 관련된 자료들을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31일 월말을 기준으로 하는 월배당이냐, 15일 중간에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월배당이냐,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초자산도 생각보다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글로벌로 나눌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채권, 그리고 배당형, 그리고 대표지수형, 테크형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지수형, 그리고 배당형, 그리고 혼합형 이런 식으로 좀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월배당도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금액 얼마 나오냐 이게 중요한 시기보다는 어떤 기초자산을 갖고 있는 월배당 ETF로 얼마만큼의 인컴을 발생시킬 수 있냐 이 단계까지 거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월배당 ETF가 내가 몇 살부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젊은 나이다 이런 분들은 월배당을 받게 되면 월배당 받는 만큼 그 ETF 가격은 분배락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00원짜리 ETF라고 하더라도 월 분배를 500원 해버리면 9,500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월 분배를 안 하게 되면 계속 10,000원이 됐다가 여기서 1% 올라가게 되면 1,100원이 되는데 9,500원이 돼버리면 1%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1,100원과 괴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월배당으로 연금 계좌가 아니라 일반 계좌에서 받게 되면 15.4% 물론 한국에 있는 커버드콜 상품은 옵션에서 나오는 커버드콜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금액의 15.4% 전체를 다 때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커버드콜이나 이런 것들은 15.4%의 세금을 떼고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내 세후 수익률에는 1,000만 원이 아니라 950만 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떤 기초자산 그리고 비과세 혜택이 있는 커버드콜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만드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가장 기본적인 루틴은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월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 저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월배당이 들어오면 좋겠지만은 월배당이 1,000만 원을 넘는 순간 1,000만 원 넘는 순간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큰 금액을 월배당으로 받겠다 이런 목표는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월배당에 익숙하지 않다면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월배당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월배당이 늘어날 수 있는 대당 성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월배당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ETF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중요하다. 1,000부터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잡으시면 정말 너무 배당 수익률, 분배율에 집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장기간 형성됐을 때는 그 ETF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좋은 예로 미국의 일드맥스사의 ETF들이 그런 고분배 상품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즉 배당에서 받은 것과 주가 수익률을 더했을 때 100이 안 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크게 잡지 말자. 그리고 월배당 ETF는 생각보다 기초자산의 다양성 그리고 분배율의 다양성이 굉장히 많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조합하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월배당이 커지면 종합소득세와 건보료가 부담인데 월배당 ETF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 건보료를 고려한 계좌 설계는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연금계좌에서 절세 한도를 먼저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연금계좌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고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지만 IS 계좌를 통해서 3년마다 6,000만 원 정도의 돈을 연금계좌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도부터 좀 꽉꽉 채우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월배당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는 얻게 되는 득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잃게 되는 실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제일 단적으로 일반 계좌에서 받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 원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기가 힘들어지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막게 되면은 ISA 계좌를 개설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했던 ISA 계좌에서 시작한 연금 풍차 돌리기의 라인이 끊기기 때문에 일단은 월배당 상품 같은 경우에는 위탁 계좌보다는 연금 계좌 그리고 연금 계좌의 납세 한도 그리고 납입 한도는 꽉꽉 채워서 거기서 월배당 ETF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배당 ETF를 고를 때 배당률 말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준은 뭘까요? 결국은 기초자산의 성장률이에요.
저는 S&P 500을 볼 때도 나스닥 100을 볼 때도 10년, 20년 동안 얘가 연 몇 퍼센트 정도 성장을 했지? 여기서 성장이라는 것은 주가 지수의 상승률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걸 가장 먼저 보고요.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200이 10년 동안 연 몇 퍼센트 정도 올랐지? 한 7%? S&P 500 한 10%? 나스닥 100 한 12%? 그렇다면 요 정도 수준에서 분배를 주는 커버드콜 상품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10년, 20년, 30년 동안 연 10%씩 올랐다. 그러면 10% 정도 분배를 줘버리면 상승률만큼 분배를 줘버리는 거니까 기초자산 가격이 우하향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논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라는 게 S&P 500 20%, 30%, 40% 분배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일드맥스사의 상품들을 봤을 때에는 과도한 분배는 결국은 원금 가치의 훼손을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주 또는 배당 성장주, 우리가 슈드라고 불리우는 배당 성장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커버드 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배당의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의 배당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차츰 그 회사가 배당금을 늘려가는 그런 회사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월배당 커버드콜 상품은 기초자산도 성장하면서 적당한 분배가 나오는 그런 형태의 콜옵션 매도, 즉 100% 콜옵션 매도가 아니라 적당한 분배가 나오게끔 전체 자산의 10% 미만으로 콜옵션 매도를 친다든지 그런 식의 월배당 상품이 저는 장기간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분배율에 목매면 안 된다. 내가 정말 급한 현금성 자산 또는 나는 연금 자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연금 자산의 원금 훼손이 일어나더라도 분배만 충분히 안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상관이 없어. 이런 투자자분들한테는 고분배 상품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연금 계좌를 키워간다든지 모아간다든지 불려가면서 인컴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초자산의 성장률 그리고 상승률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분배율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 위험하다는 말도 많은데 결국 어떤 사람에게 맞는 상품일까요? 그렇죠. 결국은 칼이 위험하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칼이라는 것이 만약에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다면 위험한 물건이겠지만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한다면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ETF는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게 나빠요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떤 성격의 자금, 어떤 성격의 현금 인출, 어떤 성격의 인컴 투자자인지를 명밀하게 살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커버드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커버드콜 상품이 등장을 했다가 커졌다가 또 소멸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이유가 100% 콜옵션 매도를 치다 보니까 상승이 막혀 있고요. 상승이 막혀 있고 또 상승이 막혀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먹게 되는 것은 한정적이고 아래쪽으로 하방에 대해서는 커버드콜 콜옵션 매도가 일부를 막아주긴 하지만 하락을 완전하게 못 막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횡보하다가 우하향, 장기 우하향으로 빠졌을 때 결국은 원금 손실이 일어나면서 커버드콜은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커버드콜 ETF를 만드는 저희와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커버드콜 2.0 이런 식으로 해서 콜옵션 매도 비중을 좀 줄인다든지 그래서 상승의 참여율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적당한 분배율을 추구한다든지 또는 아예 고정한 콜옵션 매도 비중을 고정을 해서 가져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양한 변주를 주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초자산이 과거에는 코스피 200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코스피 200이 2025년이 돼서야 우상향하는 상품이 됐지만 그전까지는 장기 박스권 상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버드콜의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코스피 200도 많이 달라졌고 코스피 200뿐만 아니라 미국 기초지수 그리고 미국 테크를 기초로 한 미국 배당 성장을 기초로 한 또는 액티브 커버드콜이라고 해서 어떨 때는 콜옵션 매도를 하고 어떨 때는 콜옵션 매도를 안 하고 이런 액티브한 콜옵션 매도 상품들도 등장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커버드콜 상품도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칼은 사람한테 위해를 끼치면 나쁜 물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극단적인 분배율, 고분배율을 추구해서 그걸 추구하는 경우에는 나쁜 상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배당 ETF를 할 때 배당만 추구하다가 좋은 장에서 소외되는 포모를 피하려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아직까지는 월배당 ETF는 포모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에브리띵 랠리 모든 게 다 올라갔고 금도 올라갔고 은도 올라갔고 동도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연출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인컴을 안 주는 그런 상품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월배당 포모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연금계좌에서 월배당 상품들은 아까도 제가 쓸 돈 그리고 모을 돈, 연금계좌 이 세 가지로 구분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쓸 돈에도 커버드 콜 상품들을 좀 집어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인컴을 가지고 현금성 자산을 좀 확보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수요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이 많이 나이가 들고 있고 고령 투자자, 연금 투자자가 늘어날수록 포모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말 나의 안정적인 현금 꾸러미 이런 역할로서의 월배당 ETF는 분명히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제피라든지 제피큐라든지 QQI라든지 이런 상품들의 인기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즉 우리나라만 월배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월배당 상품을 통해서 인컴 그리고 그 인컴을 통해서 생활비 아니면 여유자금 아니면 손주 용돈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포모는 아니고 서서히 필요해지는 시기가 올 거다. 그래서 월배당 ETF도 지금부터 좀 어려우시겠지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신사임당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평생 이것만 모아가세요. 이거 3개만 모아가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알면은 저도 했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마다 틀려요. 사람마다 성격이 틀리고 사람마다 투자의 자산의 성격이 기간도 틀리고 그리고 나의 성격도 틀리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말에 의거해서 이것만 모아가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글쎄요. 이렇게 모아가다가 갑자기 그 자산이 급락한다든지 해버리면은 어떻게 버틸 겁니까?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의 루틴을 만들자. 루틴을 만들기에는 ETF가 너무나 적합하니까 나는 어떻게 모아가더라도 얼마일 때 몇 주를 사고 얼마로 떨어지면 몇 주를 더 사고 그리고 얼마 오르면 몇 주를 더 산다. 이런 루틴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팔 때는 팔아야 됩니다. 평생 모아간다? 글쎄요, 제가 평생 모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돈은 유산으로 남을 거고요. 예, 유가족만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팔 때는 올 테니까 내가 어떨 때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 나는 30%, 40%, 50%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2배가 됐을 때, 3배가 됐을 때 좀 팔아서 다른 목적의 자금으로, 다른 목적의 투자 자산으로 좀 옮긴다라는 그런 기준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이것만 모으면 부자가 됩니다 라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어느 정도 투자 루틴 그리고 투자 패턴, 투자 생활 그리고 투자 습관 그리고 여러 가지 주머니를 만드는 그런 꿀팁들을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그것들을 보시면서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투자 패턴이 맞는지를 정의어 내려보는 그런 2026년이 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